네,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갤럽 조사 보죠. 먼저 개요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653호 2026년 2월 4주 조사입니다. 네, 2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진행이 됐고요.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이고 의뢰처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예, 긍정 부정 한번 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이 64입니다. 64. 그러면 지난번 조사보다 올라갔네요. 지난번 조사 대비 1%포인트가 좀 올랐는데요. 횡보했다고 봐야죠. 1% 포인트.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예, 조사상으로 보면 횡보인데 예. 수치로 보면 1% 포인트가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프로 보면은 확실히 위로 이제 올라간 우상향한 그래프가 보입니다. 예. 미세하게 이제 두 번 올라서 가장 최근 저점이 이제 58에서 예. 지금 보시면 이제 6% 포인트 높아졌는데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오를지 아니면 숨고르기 할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S 조사는 67%였죠. 그렇죠. 67. MBS 조사가 조사는 67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MBS 조사죠. 조사 67이면 이게 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렇죠. 자 AI 시대지만 저희는 김봉신 대표가 직접 손으로 예, 손으로 열심히 자료를 다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은 손이 상당히 빠르세요. 예.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67 지지도가 67이 나왔습니다. MBS 조사도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MBS 조사는 보시면은 요거 하루 차입니다. 월화수 조사 23에서 25일 조사고요. 이것도 의뢰처가 없이 엠브렘 퍼블릭 케이스터리스 코리아 리서치 리서치 4개 조사 회사가 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방식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요. 67 나와서 67이면 MBS 67. 이거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67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7명이 1개월 전 긍정. 대비해서는 8% 포인트로 이제 상승이 된 거죠. 여러분 네. 5차 범위를 벗어난 그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월 말부터 지금 2월 4주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2주 텀으로 조사를 하니까 네. 이건 한 달간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셨을 때에 지금 저점 59죠. 그 전에는 저점이 58이었는데 네. 50% 후반대에서 지금 60% 후반으로 8% 포인트 긍정률이 높아졌다. 쭉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우상향. 지금 부정률 지금 25% 찍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앞에서 보시면은 지금 가장 낮은 수치예요. 부정률도 최저치네요. 부정률은 과거에 그러니까 8월 달 지난해의 6월서부터 8월까지 네. 이건 이제 취임 초반에 굉장히 낮아서 20% 초반 그리고 중반으로 올라가다 30%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8월 3주면 이때는 8.15 그 광복절 특사 영향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때 일입니다. 그때 그때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약간 당정 그렇죠. 당 그리고 청와대니까 당청이네요. 그 좀 약간 불협화음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가 8월 3주인데 네. 그때 부정률이 33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5%니까 최하입니다. 부정률이. 그리고 긍정률은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서 한번 보실 게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여기 보시면 대구 경북에서 긍정률이 56이 나왔죠. 대구 경북에서요. 예. 나머지를 보시면은 부산, 울산, 경남은 60입니다. 긍정률이. 여기는 이제 호남 88, 그다음에 충청이 68, 경기가 68인데 이렇게 되면 과연 충청을 격전지라고 할 수 있을까? 대통령 긍정률로만 따지면 격정지는 대구 경북 여기에 된 격전지가 거죠.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제가 예. 격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이번 MBS 조사 어제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 국민의힘 지지도는 17 굉장히 지금 10%대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건 최하가 8월 첫 주죠. 8월 첫 주. 네, 8월 첫 주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선 요 결과를 보시면 초반에. 8월 1주에 16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16이 최저점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느낌처럼 17까지 내려왔다. 지금 17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최저치를 경신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격전지가 과연 충청의 격전지이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TK에서 28대 28입니다. 동률이 나와버렸습니다.
TK에서 예. 와. 국민의힘이 28 나왔습니다. PK에서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예. 39대 23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말 차이가 지지도가. 납니다. 아이고 대전 충청에서도 네. 39대 15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약간 그럼 진짜 대구 경북이 정당 지지도 보면 대구 경북이 격전지가 됐고 나머지 지역들은 민주당이 많이 앞서가고 있다. 요새 그래서 예. 몇몇 그 평론하시는 분들께서는 대구 경북도 네. 국민의힘이 안심할 선거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오늘 어제 나온 MBS 조사 조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네. 그게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설 연휴 직전 조사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네. 설 연휴 직전 조사. 직전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22 나왔을 때죠. 예. 그때 대구 경북에서 30대 37이었습니다. 30대 37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5점이 이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국민의힘이 그래도 버티고 예. 이쪽은 그래도 텃밭인데 안방인데 이게 무너지겠어 하는 정도까지 보실 수 있는 수치이죠. 30대 37이니까 네. 예, 이것도 오차 범위 이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약하지 않구나라고 했는데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 조사 28대 28 요 느낌 보십시오. 동률입니다. 요거 보셨을 때 그리고 울산 경남에서 39대 23을 보셨을 때 네. 요 느낌은 조금 달라졌다. 설 연휴를 지나서 그리고 설 연휴 예, 전국 지나서. 지표 조사가 지금 요 테이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지표 조사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독특한 특성이 여기 예, 전국 지표 조사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전국 지표 조사는 MBS는 조사 완료를 보실 때 여기 보시면 서울이라든지 예. 경기도 큰 데도 나오지만 자 보실게요. 경상남도 북도 다 있죠. 전라남도 북도 다 있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읍면 지역도 성실히 하여튼 조사를 하려고 노력하더라. 그러니까 도지역도 가령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보시죠. 대구 그다음에 경상북도 이렇게 묶어서 조사하면 대구에서 더 많이 잡힐 가능성이 일부 있죠.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도 자 부산 여기 울산 있죠. 네. 이렇게 경남 조사하면 경남이 덜 잡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경남에도 도시가 있죠. 네. 창원처럼 큰 도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산이나 울산에서 이제 도시 지역에서 그러니까 광역시 지역에서 더 잡힐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MBS는 이와 같이 전국의 도지역도 성실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조사인데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28대 28 나왔다. 이거는 좀 충격을 받을 법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은 정말 비상등이 켜진 빨간불이 켜진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게 비상등이 막 예. 터질 지경이에요 지금. 비상등이 예, 터질 지경입니다. 터질 지경이에요? 예, 비상등이 지금 터지다 여기, 못해 지금 막 예. 터질 지경이에요? 그렇죠. 8월달에 16 찍은 거 있잖아요 최저치. 네. 그때. 아니 그거는 대통령 취임 뭐 후니까 직후니까 그렇다고 보고. 네. 지금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 계절이 이제는 그 뭡니까 겨울이 지나갈 그런 무렵에 예. 17이 됐다. 그것도 설 연휴 민생 시즌이 지나자마자 17을 찍었다. 이거는 좀 봐야죠. 그리고 읍면 지역까지 나오는 MBS 조사 추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네. 예, 물론 이제 도지역에 이제 큰 시들이 중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대구 경북이 28대 28이라는 요 수치는 조금 충격이고요. 충격적이네요, 진짜. 그 밑에 한번 충격 한번 더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아이고 오늘 예.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예. 요게 지금 중도예요. 중도. 43대 9. 중도에서 9 나왔어요. 한 자리 43대 씁니다. 9. 민주당이 43. 예. 국민의힘이 9. 예. 중도에서 이거 잠깐만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이거 충격적인데 진짜로? 충격이에요. 10이 안 돼요? 중도에서 거의 지금 아예 지지자가 지지자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 수준에서 지금 투개표가 진행이 된다. 가령 그 다음 주가 선거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과연 이게 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돼요. 여기 한번 더 보실게요. 지금 이대로 안 된다라는 걸 예. 수치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건 언제냐? 직전 조사입니다. 직전 조사 41대 13이었습니다. 중도에서. 네. 41대 13이었습니다. 예, 이때도 그런데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43대 9예요.
예. 4% 포인트 하락했는데 한 자릿수가 되니까 예. 하락 자체는 대단하게 크지 않은데 한 자릿수가 되니까 야 이거 진짜 느낌이 중도에서는 네. 전혀 힘을 못 쓰는구나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는 거죠. 보수에서도 44 나오죠. 자 보수에서도. 진보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밀어주는 힘은 78이라고 봅시다. 예. 80%에 육박합니다. 근데 보수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밀어주는 힘은 44다. 아 이러면 지지층 결집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렇죠. 집합비도 결집이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요 차트 요렇게 네. 보셨습니다. 이게 2주 텀이 아니고 이제 3주네요. 여기에 설 연휴가 있었으니까 네. 3주 전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1월 4주 한 달 정도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 다시 갤럽으로 좀 넘어온다면 자, 갤럽 정당 지지도는 갤럽 정당 지지도까지 지지도도 보고 예, 저희가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더 해보죠. 예, 예. 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22%로 횡보입니다. MBS랑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조사 방식 아니면 뭐 제가 기법 봤을 이런 게? 때는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MBS가 월화수 조사하는데 아하.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 그 영향이 좀 세게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어쩐 일인지 그 민주당 지도에서 네.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충청권에서 15% 포인트 민주당이 하락했습니다. 오차범위 이내죠. 오차범위 아니긴 한데 요거는 한번 민주당도 충청권 왜냐면 당 대표가 지금 충청 그 출신이죠. 예, 출신인데 금산인데 왜 충청권에서 하락했는지는 좀 연구가 좀 필요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통합 과정에서 예, 예. 이게 뭐 사실상 대전 충남은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반발 하고. 심리가 있죠. 맞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이제 전체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전은 지금 통합에 대해서 좀 그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충청 남도는 통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이 좀 예, 조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속보가 돌았는데 민주당에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1% 포인트 이렇게 약간 뭐 이거는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횡보죠. 이것도. 횡보라고 볼 수 예, 있고 예. 국민의힘은 똑같아요. 22%로 똑같은데. 이것도 횡보인데 여기에서 횡보로 가고 횡보에서는 있는데. 국민의힘이 쉽지가 않죠. 요 전국 지표조사 요거 하나를 좀 짚어보셔야 될 텐데요. 네. 요새는 이제 정당 지도를 보실 때 같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방선거 예 현정부 국정안정위에 여당의 힘을 실어준다고 53. 네. 현정부 견제위에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34. 이거 이 정도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19% 포인트 격차인데요. 예. 너무 벌어져 있어요.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져서는 이게 과연 좁혀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게 한 8, 9 정도, 7, 8, 9 정도, 7% 포인트 격차다. 이 정도 돼야 선거 때 한번 그 쫙 결집력을 발휘해서 응집력을 발휘해서 네.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좀 불안불안하죠. 물론 대구 경북에서는 그래도 46이니까 네. 야당이 46, 여당이 31입니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한번 보시죠. 부산 울산 경남. 여당 51입니다. 지원이 51. 37입니다. 여당 51.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죠. 느낌 좀 다르죠. 그다음에 뭐 엄청난 격전지라고 최대 격전지라고 하는 전국 최대 격전지 충청입니다. 네. 54 대 34입니다. 여기서도 20% 포인트 격차가 나죠. 요 느낌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연령대로 보면은 묘하게 과거에는 30대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부동층이 좀 많다고 해야 될까요? 미결정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30대 54%가 여당, 34%가 야당. 20% 격차 납니다. 20대하고 많이 달라요. 예. 20대는 38이 여당 그리고 42가 야당이거든요. 20대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야당이 20대에 좀 힘을 쓸까? 그런가? 지금 보시면은 40%대를 보이고 있는 데는 20대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모든 연령층이 다 이제 우세해요. 민주당, 그러니까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그렇죠, 여당이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여기에 다 우세한데 20대만 조금. 예, 20대만 야당. 이거 물론 이제 오차범위 이내인데 예. 앞자리 수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하.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30대는 54대 34니까 예. 20대하고 30대하고 뭐가 좀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볼 필요도 있겠다. 네. 그러면 두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제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친 그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네. 예, 지금 봉착한 문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한번, 예, 확인을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잘 이제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심층적으로 어떤 걸 20대 향해서 얘기를 해야 지지를 좀 끌어올릴 그렇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다. 예. 하여튼 53 전체 네. 53대 34. 요 상황은 예, 한번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대통령 긍부정 이유 이유를 한번 보죠. 예. 부정 이유 주관식 답변입니다. 갤럽 조사 이번 주 예, 예.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미있는 건 잠깐만요. 이걸로 봐야 되겠다. 네, 예, 예, 예. 화면이 여기도 이쁘겠네요. 네, 예. 여기도 크게 나오죠. 음. 예. 직무수행을 긍정하시는 분들에게 예, 긍정평가 이유를 여쭸을 때 네. 예, 경제 민생이라는 거, 이거 자유응답식이죠. 이게 17%인데 자 부동산 정책이 6% 포인트 더 많아져서 17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부정평가 이유 한번 보시죠. 네.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은 264분이시니까 여기 이 긍정평가하시는 639분 9분과 비교하면 264명이 훨씬 적죠. 여기서도 그렇네요. 부동산 정책이 1위입니다. 15%. 비율로도 낮죠. 긍정에서 17인데 부정에서 15입니다. 아. 그런데 베이스가 다르죠. 264명, 639명. 이렇게 보면 부동산 정책은 이제 대통령 긍정률의 하방 압력이라기보다는 상방 압력을 주는 어떤 떠받치는 그런 어떤 힘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거 해석이 되죠. 이 뭡니까? 대통령 긍정률이 네. 67%. 예, 여기 MBS 조사에서 67% 나왔는데. 그렇죠. 67이 나왔을 때 네. 요 기간이 1월 4주에서 2월 4주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8% 포인트 올라갔다. 상승폭이 8% 포인트니까 그 요렇게 따지면 단기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 1월 4주부터 있었던 게 뭡니까? 119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공급 대책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보셨는데 그러면 한국갤럽 방금 건 MBS죠. 네. 한국갤럽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있었다라는 점. 그렇지만 긍정평가가 이게 팍팍 오르고 있어요 지금. 1에서 제가 기억하고 1에서 9, 9에서 11, 11에서 지금 1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정부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리스크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부동산 설 연휴 거치면서 여론이 장도영 대표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왜 다주택자들 악마화하냐 뭐 이런 반발. 그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작용들을 걱정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그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물론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부동산 정책은 긍정평가 이유 1, 2위를 다투고 있다. 주가 상승도 나옵니다. 4%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죠. 4%면. 예, 4%면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6,300시대가 지금 열리는 상황. 예, 예. 6,000대까지 올라가 예.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다들 긍정평가 이유로 꼽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 중에서는 고환율이 있다라는 거를 보셔야 될 텐데 이게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경제민생 고환율이 5%포인트 빠졌다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부정에서 10%라는 요 비율과 네. 경제민생 긍정으로 17 나온 요 비율은 상당히 다르죠. 그러면 경제민생 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을 무엇을 탓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먹힌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야당이 얘기를 해도 그렇죠. 주장을 해도 그 상황에서 요거를 한 번 더 보시면 이겁니다. 향후 1년 경제 전망에서 경기 전망, 살림살이 전망이 있죠. 네. 네스코어 항상 우리가 빨간색으로 2023년 두 자릿수, 24년 두 자릿수 나왔죠. 25년 이때 대통령 바뀌죠. 네. 그때 파란색으로 나왔다가 이번 조사 2026년 2월 조사에서 좋아질 것 44, 나빠질 것 28, 와. 네스코어 16으로 파란색 찍었습니다. 확
확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예, 긍정이 많아졌습니다. 예. 부정이 떨어지고.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 네. 1월 달에 약간 2% 그다음에 지금 16 그러면 뚜렷하게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여기 살림살이 전망, 네. 살림살이 전망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역시 9% 포인트가 더 많아서 내 스코어 9 파란색 나타났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그러면 요거를 보시고 이렇게 긍정 전망이 좋아졌다는 걸 보시고 이거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 경제 민생, 부동산 정책 6% 포인트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두 개가 1, 2위지만 경제 민생 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환율이 붙어 있는데도 네. 지금 5% 포인트 하락해서 1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실적 베이스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심적으로 좋아하는 네. 그러니까 정서적인 일체감이라고 하죠. 일체감을 느껴서 좋아하는 팬덤 이런 것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리더십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적 베이스다. 실적 베이스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베이스, 그러니까 성과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데, 뭐 정권 심판론 이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야당이 전략을 쓸 텐데 지금 현재 수치로만 보면은 그게 안 먹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당은 이번 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진지만 빼앗기지 않으면 진지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총선에서 승부를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얘기,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윤석열 퀴즈 안 된다. 그러니까 확실한 또 전략을 얘기를 했어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이름이 또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되면 예. 선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재판도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절윤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갤럽 조사에서도 이번 1심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 물어본 조사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네. 자,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겁니다. 네. 1심 무기징역 선고가 과도하다 24, 미흡하다 39, 적절하다 29. 과도하다. 이거는 뭐 무죄가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24입니다. 미흡하다 39, 적절하다 29. 요렇게 되면 미흡하다 39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차트가 위에 있네요.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아하. 형량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이번 조사에선 비상계엄 사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요거를 또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내란이다. 64. 야, 이건 절대적이네요. 예. 그리고 형량이 지금 적절하다 29, 미흡하다 39 합치면 68이죠. 68. 뭐 넘죠. 여기 항상 20 몇 %가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이번 조사 갤럽 조사에 국민의힘 지지도 22%.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부정률 26%. 20% 중반이죠. 정도네요. 예. 초중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9. 네. 탄핵안 인용 잘된 판결이다 69. 탄핵 찬성이 때로 70% 넘어갈 때도 있어. 75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아. 지금 이 정도를 보시면은 예. 우리 국민분들은 그러니까 요 내란이다라는 인식 요구에 대해서 크게 바뀌지 않으셨어요. 많은 국민분들이 사실은 마음을 닫고 말 안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전부 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내란이다. 꾸준히 60한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71도 나왔다가 탄핵 찬성 79도 나왔다가 네. 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도 그러면 무기징역 형량이 과도하니까 이거는 무죄로 가야 된다는 20%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비슷한 조사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것도 한번 보죠. 예. 찾느라고 힘드네요. 네. AI 시대 좀 바뀌는 건 없습니까? 제가 손에 좀 힘을 주고 네. 예.
여기에서 보시죠. 여기 무죄라 판단함으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되었다 23. 갤럽에서 24 나왔죠. 비슷합니다. 예. 두 개 합치면은 갤럽에서 68 나왔죠. 두 개 합쳐서 68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혐의에 비해 무기징역 선고가 가볍다. 네. 42. 아하. 예. 혐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가 적절하다. 26. 두 개 합치면 68. 그런데 갤럽도 꾸준하게. 68. 예. 무죄인데 무기징역 선고 잘못했다 23. 갤럽 24. 비슷합니다. 그러면 갤럽이나 MBS나 사실상 비슷한 정도의 이런 국민 정서, 네. 민심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민심 흐름을 국민의힘이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면은 지금 이런 전략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사과했다라고 했는데 1심에 대해서 뭐 참담하다 안타깝다 이 정도 얘기만 언급을 하고 절윤이 안 되는 상황. 이게 진짜 큰 리스크네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렇죠. 예. 리스크라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2018년에도 가령 그 뭡니까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네. 그리고 나서도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네. 박근혜 다음에. 그렇죠. 예. 그리고 뭐 17년에 대선 패배하고 2018년에 지방선거를 패배했지만 네. 그렇지만 2022년에 대통령 선거 이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2018년에 지방선거를 그렇게 패배하는 여러 가지 사건 과중에 2017년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 처리합니다. 제명 처리하죠. 그렇게 돼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라고 본다면 아예 절연을 했다. 그 그렇죠. 당시에는. 예, 제명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못 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018년에 패배 이후에 그나마 불씨를 살려뒀던 홍준표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절연을 해야 되는데 절연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다르다, 이번에. 그러면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도 기약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뭐 코어 지지층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차후에 총선에서 이거를 불려나가겠다, 네. 확장력을 발휘하겠다. 그 전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분명한 절연이 없이는 그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참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명을 이제 바꾸려다가 안 바꾸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전략적인 면도 있겠지만 보니까 뭐 미래가 들어간 당명 이게 두 개가 이제 올라갔다고 하고 하지만 뭐 자유나 뭐 공화 이게 좀 들어간 게 또 선호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불협화음도 계속 불거져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된 다음에 뭐 대구를 또 가고 부산도 가고 막 하겠죠.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호재가 딱 안 보이고 아까도 신용한 부위원장이 나눗셈 정치라고까지 얘기를 하던데 단합이 안 되는 게 국민들 모습으로는 입장에서는 야 국민의힘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이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네. 그게 지금 안 됩니다. 그 대의 명분이 왜 안 되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이 입장 가지고 대의 명분이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18년 이후에 2022년 대선을 그 국민의힘이 이기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2020년 총선이 있었거든요. 당시 2020년 총선에 바른미래당을 흡수합니다. 흡수통합을 해요.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을 흡수통합할 수 있느냐? 대의 명분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44면 네. 이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중도는 뭐 한 자릿수니까요. 이렇게 되는 갤럽에서는 한 자릿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4%포인트 빠졌습니다. 갤럽에서도.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구심력으로 뭐 보수 정치이건 또 어떤 중도 확장력이건 뭐든 간에 구심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이 리더십 발휘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봐도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고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기약하기에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같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어진다 그러면 그렇죠. 어렵다라고 좀 예측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또 해요.
제 느낌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제 몰아친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 룰라 대통령을 만나서 또 우리 국민들이 너무 기분 좋게 그 정상회담을 받고 이번엔 또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통해서 외교 성과를 또 만들어 낼 걸로 예상이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계속 어려워지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교는 네, 대통령만 이제 할 수 있는. 드리블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뭐 물론 이제 주에 참모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중심에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었을 때 20% 24죠. 24까지 긍정률이 빠지는 대폭락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교에서 실책을 범하는 경우는 없었죠. 윤석열도 있었죠. 예.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이재명 없어가지고 정부 없고 예, 윤석열 때 굉장히-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몇 번 그런 게 있으면은 외교가 이게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없다가 되는 건데 지금은 외교 부동산에서 득점, 외교를 하면 외교에서 또 득점 이런 네. 식으로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 긍정률은 빠질 이유는 없게 되는 거죠. 빠질 이유가 예, 안 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게 한중 관계,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음. 더군다나 그 다른 국가, 네. 다른 대륙에 있는 국가 모두와의 그 관계에서 음. 지금 무엇을 탁 집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만한 게 발견이 되지 않는다. 외교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책의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외교에서도 이제 뭘 가지고 탓할까? 가령 그런 게 있어요. 대통령 부정평가에 왜 친중적이냐라고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2022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선 캠페인 중이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어선들이 이렇게 오면 그 막 우리 어선들이 막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네. 막 싹쓸이 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실탄 사격을 하겠다. 하겠다. 아니 친중적이라면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 네. 뭐 중국이 작은 나라도 아니고 큰 나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힘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거 강력하게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누구보다 더 센. 굉장히 대응을. 시원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도대체 아직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친중적이다 내지는 뭐 친 X 이런 식으로 이걸 레이블링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지 붙이기 네.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 않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아주 가깝지도 않지만 또 멀지도 않은 그런 어떤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외교 행보들은 네. 향후 긍정률을 더 올리면 올렸지 내리진 않을 거다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요. 67 MBS 조사 이게 또 어디까지 갈지 많은 분들이 외교 일정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까 갤럽도 마찬가지고 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64까지 갤럽은 또 오늘 올라가 있는데 64 또 상단이 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64 갤럽 같은 경우는 64 네 이것도 높은 수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64를 낮추려면 네 부정평가의 핵심적인 뭐가 탁 터져야 돼요. 제일 흔한 건 인사 문제. 그렇죠. 우리가 많이 봐왔죠. 그다음에 메시지의 혼란. 정책보다는 이런 게 크거든요. 네. 메시지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외교 현장에서의 국격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면은 그게 빠집니다. 근데 요거 화면 한번 네. 올려주십시오. 이거 MBS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56이 됐다가 지금 63이 됐습니다. 이거 좀 크게 키워서요. 긍정평가. 윤석열 정부 대비 윤석열 정부 30%대였던 거를 보시고 계십니다. 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58이다가 지금 60입니다. 윤석열 그 정부 그 전에 40 정도 됐습니다. 공정과 공정과 상식의 가치. 요거는 오히려 윤석열 맞아요. 정부에서 강조했던 그 가치가 아닐까요? 얘기했었는데. 그게 20%대까지 빠져 있던 것이 53이 됐다가 지금 60이 됐습니다. 60까지 올라왔다. 이거 한번 보시죠. 한반도 평화.
30%대였던 것이 54였다가 56이 됐고요. 2배 차이. 경제 한번 보시죠. 48이 55가 됐습니다. 와. 이러면 참. 오차 범위를 살짝 넘었죠. 네. 자, 이 결과를 50%대 내지는 60% 초반에 어떤 긍정 평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난 정부와의 비교도 비교지만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지금 6개월 만에 더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대통령이 한 취임하고 나서 6개월 안에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흔들리지? 할 정도로 안 흔들려요. 왜 안 흔들리지? 예. 이런 느낌. 예전에는 확 떨어지고 네. 그러다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네. 아주 큰 중요한 문제가 없으면 음. 지금은 대통령 국정 긍정률은 빠지기 쉽지 않다. 그래요. 와, 이게 이제 김봉신 대표가 정말 나노 분석 AI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 예, 예. 정말 이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가지고 AI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김봉신 대표 자체가 피지컬 AI 느낌도 들어요. 아 예. 이게 다 이제 만지고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피지컬 AI로 예 예. 최첨단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방, 그러니까 내려갈 요인이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지금은 최소한, 대통령을 탓하기 네. 어렵죠. 가령 예. 이 서여의도에서 정치권이 지금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 탓은 아닌 게 돼서 그러니까요. 예. 약간 인식상에 있어서 예. 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있어서 지표도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긍정률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3년 만에 민주당 복당을 했다. 당 최고에 의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송영길 이제 민주당원이 됐어요. 이게 또 앞으로 민주당 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출마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또 궁금하긴 한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저희가 특집 방송을 또 마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재보궐을 앞두고 여론을 좀 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김봉신 대표와 배종찬 소장이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연휴 때 보니까 케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모셔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할 테니까요. 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봉신 대표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대표와 함께 여론의 흐름을 분석해 봤습니다.